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찰스 M.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이첼, 오페라단 입단을 거절하다. 레이첼 윈슬로우와 버지니아 페이지는 주일 예배 후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버지니아는 레이첼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레이첼은 월요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버지니아의 저택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다. 버지니아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곧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다.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지, 지난번에 말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에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아.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자 버지니아가 매우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굳혔어. 레이첼은 자신의 무릎에 놓여있는 편지를 집어들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 편지는 한 유명한 오페라단 단장이 보낸 것이었다. 그 편지에는 대규모 순회 공연에 함께 해달라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단장은 편지에서 고액의 출연료와 함께 그 밖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시했다. 단장은 지난번 제1교회에서 낯선 사람이 예배 도중에 튀어나와 연설을 했던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우연히 레이첼의 찬양 소리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터였다. 편지에는 레이첼의 목소리는 충분히 상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페라에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답장을 보내달라는 말로 끝이 났다. 이미 주님과 약속을 한 이상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돼. 레이첼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 사실 버지니아,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면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좋은 목소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물론 이 제안을 보면 유명한 오페라단의 뛰어난 배우와 바이올린 연주자, 남성 사중창단,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함께 여행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 정말 대단하지? 출연료도 내가 말했지? 월 200불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 제안에 응하실 것 같지는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레이첼의 말을 듣고 있던 버지니아가 슬픈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의 문제를 나에게 결정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돼. 나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맥스웰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놓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니? 레이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다. 버지니아도 따라와 레이첼의 옆에 섰다.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들은 한동안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버지니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레이첼은 버지니아에게서 한 번도 그와 같이 격양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레이첼, 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과 오늘날 현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나는 내가 자란 사회,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쾌락 속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주택이나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면서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자선을 한답시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자선단체에 적은 돈을 희사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나.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명문 학교들 중 한 곳에서 공부했어. 그리고 산송녀로서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됐지. 실로 완벽할 정도로 행복해. 당장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거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여생을 예수님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수천의 다른 부자들처럼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인생 중 하나라는 자책감이 들어. 지난 수주 동안 이 창문 바깥으로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버지니아는 답답한 듯 방 안에 서성거렸다. 레이첼은 그런 버지니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뚜렷한 확신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다. 크리스찬이라면 찬양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한 달 동안 나의 재능을 팔아 오페라단과 함께 순회 공연을 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대한 성악가로서 명성을 쌓는 일이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과연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실까? 레이첼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여자였다. 성악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유명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스스로의 과대평가가 아니었다. 아무튼 레이첼은 버지니아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둘 다 비슷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들은 방을 나섰다. 버지니아의 할머니인 페이지 여사가 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는 올해 65세로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자였다. 또한 버지니아의 오빠인 롤린도 동석했다. 아무런 야망도 없이 클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일하는 그는 레이첼에게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레이첼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항상 집에 남아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다. 페이지 가해는 이 세 사람이 전부였다. 작년에 고인이 된 버지니아의 아버지는 은행가인 동시에 투기업자였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남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았던 탓에 상류사회의 전통과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페이지 여사는 탁월하면서도 신중한 사업가로서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페이지가의 재산은 대부분 할머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상속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버지니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사업 세계의 생리를 배운 그녀였기 때문에 할머니도 손녀의 재산 관리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오빠인 롤리는 자신들 곁에 있는 버지니아의 속마음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문외한이었다. 레이첼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소꿉친구였기 때문에 페이지가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레이첼은 버지니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로 서약한 상황에서 페이지 가문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궁금했다. 레이첼은 점심을 먹으면서 버지니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던 내용을 상기하며 머릿속으로 앞으로 고지식한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다.
롤린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트리며 레이첼에게 말을 건넸다. 윈슬로우 양, 곧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순간 레이첼의 얼굴이 빨개졌다. 갑자기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때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버지니아가 갑자기 몸을 세우고 관심이 있다는 듯 대화에 끼어들 준비를 했다. 롤리는 레이첼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거리에서 두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더구나 2주 전에 크렌달 단장이 교회에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억지로 교회에 참석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답니다. 롤린의 말에 레이첼은 조용히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다. 잘못하셨어요. 저는 오페라 무대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유감이군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모든 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레이첼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레이첼이 말을 하기 전에 마침내 버지니아가 끼어들었다. 오빠가 말한 모든 사람들이란 누구죠? 누구냐고? 그야 주일마다 윈슬로우 양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지. 그때 말고 사람들이 언제 또 윈슬로우 양의 노래를 듣겠니? 정말 레이몬드 시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윈슬로우 양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게 유감이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레이첼이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화제를 바꾸죠. 그러자 페이지 여사가 레이첼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품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 내가 이해하렴. 롤리는 말을 돌려서 칭찬할 줄 몰라서 그래. 영락없이 제 아비를 닮았거든. 아무튼 우리 모두는 너의 계획에 관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한단다.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버지니아가 우리에게 이미 오페라 단장의 제안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단다. 버지니아가 식탁 맞은편에서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것 같아 먼저 말씀드렸어. 그저께 데일리 뉴스 신문사에 들렸거든. 그랬었구나. 레이첼은 페이지 여사에게 공손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말씀은 이해해요. 하지만 버지니아와 저는 그 문제로 조금 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현재로서는 그게 전부예요. 레이첼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오페라단의 제안에 관한 처음의 망설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의해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튼 롤린의 말과 그의 태도로 인해 레이첼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페이지 여사가 마치 손녀딸을 대하듯 다정하게 물었다. 레이첼, 왜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는지 우리에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내게는 절호의 기회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너의 목소리가 레이몬드 씨와 제일교회 안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그 점에 관해서는 나도 롤린과 같은 생각이란다. 레이첼은 천성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때로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과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레이첼은 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페이지 여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레이첼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비춰졌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도 그처럼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레이첼은 맑고 진지한 눈으로 페이지 여사를 바라보았다. 레이첼의 말에 페이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롤린도 휘둥그레진 눈으로 레이첼을 바라보았다. 페이지 여사가 막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버지니아가 가로막고 나섰다. 버지니아의 상기된 표정에서 그녀가 레이첼의 말에 크게 고무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버지니아의 하얗고 해맑은 얼굴은 무척 건강해 보였다. 그것은 레이첼의 열정적인 아름다움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행동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기로 서약했어요. 맥스웰 목사님의 제안은 겉으로는 매우 쉬워 보여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요즘 레이첼과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페이지 여사는 말을 하기에 앞서 버지니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물론 나도 맥스웰 목사님의 제안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확신하건대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쯤 시도해보다 곧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짓임을 알고 포기하게 될 게야. 레이첼의 결정에 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지만 페이지 여사는 잠시 말을 중단한 후 레이첼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버지니아야, 나는 네가 이 문제로 인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버지니아 역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니면 옳은 생각인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판단이 서면 즉시 실행할 생각이에요. 잠자코 듣고 있던 롤린이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숙녀 여러분, 오늘 대화는 저의 짧은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군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서재에 다녀오겠습니다. 롤린이 나가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페이지 여사는 하녀가 디저트를 가져오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페이지 여사는 레이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려고 했지만 확실히 대노한 모습이었다. 레이첼의 눈에 이런 페이지 여사의 보수적인 모습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과 할머니 사이에 서 있는 커다란 차가운 장벽이 보였다. 마침내 페이지 여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다. 추측하건대 너희들의 서약은 거짓 충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을 게다. 버지니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의 관습과 편견을 부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이 시대의 요구사항도 필요한 일도 아니야. 게다가 어떻게 네가 그와 같이... 페이지 여사는 몸을 파르르 떨며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녀는 레이첼을 향해 몸을 돌렸다. 레이첼, 너의 결정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 얘야,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니냐? 도대체 너의 목소리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아직 모르겠어요. 레이첼은 페이지 여사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보일 태도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히 레이몬드시에서 그녀의 어머니만큼 자신의 딸이 성악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도 없을 것이었다. 페이지 여사는 더우는 대화가 힘들다는 듯 식탁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 나중에 그 문제를 현명하게 생각하면 달리 보이게 될 게다. 오페라단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평생 후회할 게야. 물론 레이첼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고충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레이첼은 페이지가를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간 뒤 버지니아와 페이지 여사 사이에 고통스러운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버지니아는 할머니와 그날의 대화를 통해 큰 갈등을 겪었고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활용에 관한 결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렉탱글에 울려 퍼진 천상의 소리. 레이첼은 불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홀로 있게 된 것이 기뻤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 블록도 채 가지 못해 롤린이 자신의 뒤를 따라온 것을 발견하고 짜증이 났다. 롤린이 말을 걸어왔다. 윈슬로우 양, 당신의 생각을 방해해서 미안해요. 우연히 당신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한 블럭이나 당신 옆에서 걷고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레이첼이 짧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제 옆에 있는지 몰랐어요. 가끔씩 나를 생각해줘도 그리 나쁘지 않을 텐데. 롤리는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시가 연기를 마지막으로 길게 뿜은 다음 담배를 길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계속 레이첼과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롤린을 잘 알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 격없이 이름을 부르며 지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태도 변화로 인해 서로 격식을 차리는 관계가 되었다. 사실 그동안 그녀는 롤린의 직접적인 칭찬에 익숙해 있었으며 때때로 그런 칭찬을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솔직히 그녀는 롤린이 옆에서 없어져 주기를 바랐다. 롤린이 침묵을 깨고 다시 말했다. 윈슬로우 양, 나에 대해 자주 생각하십니까? 레이첼이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물론이죠.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순간에도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셈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솔직한 답을 원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에 롤리는 입술을 깨물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요 레이첼, 나 좀 보세요. 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도 나의 감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거죠? 한때는 당신도 나를 좋아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랬었나요? 물론 어린 시절에 좋은 관계로 지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어린애가 아닙니다. 레이첼은 계속해서 퉁명스럽고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로 말을 받았다. 롤린의 갑작스러운 출연으로 방해를 받기는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자신의 계획에 관해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함께 걸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멀리서 야스퍼 케이스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야스퍼는 레이첼과 롤린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야스퍼가 지나간 후 롤린은 레이첼을 유심히 바라보며 우울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야스퍼 체이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텐데.
레이첼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약간 빨리 걸었다. 롤리는 다시 무엇인가 말하려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롤린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이첼, 당신을 향한 나의 감정이 어떤지 당신도 잘 알 겁니다. 이제 나에게 더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나는 당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왔다고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레이첼이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으며 롤린의 말을 가로막았다. 평소의 그녀와 달리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롤린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단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비웃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롤린. 당신의 말은 이제 더는 소용이 없어요. 레이첼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레이첼이 롤린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와 구면이었기 때문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레이첼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결혼은 불가능해요. 그녀는 자신이 대로 한가운데서 청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마치 집안에서처럼 그들의 대화는 둘만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싫습니다. 레이첼이 굳은 의지로 말했다. 하지만 곧 원래 의도와 달리 롤린에게 너무 거칠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또다시 한동안 말없이 계속 걸었다. 레이첼은 빨리 그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대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롤린이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더 용감한 자세로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레이첼이 그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윈슬로우 양, 나의 아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레이첼이 지체 없이 대답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롤리는 마치 자신이 진실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사람처럼 물었다. 그 이유는 여자로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고요. 왜 그렇죠? 레이첼은 롤린의 이 물음에 약간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많은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어 망설였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으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클럽, 쾌락, 여행, 그리고 사치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떤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아할 게 없겠군요. 롤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위의 다른 남자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이지만 나에게도 좋은 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당신의 이유를 들어서 기쁩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되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레이첼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갔다. 롤린과의 예상치 않은 만남으로 인해 마음이 심란했다. 그녀는 롤린과의 대화를 곰곰이 되새기다 그에게 한 비판이 바로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녀는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유명한 음악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제1교회 성가대에서 1년간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보수도 꽤 많았다. 2주 전 주일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위치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기대대로 음악계에서 승승장구가 예상되는 유망주였다. 그녀 스스로도 성악가로서의 명성을 얻는 것 외에 인생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롤린과의 대화를 다시 상기하면서 자신에게 진정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확실히 그녀의 목소리는 훌륭한 자산이었다. 그것은 자만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오로지 부와 명예, 그리고 박수갈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고자 했었다. 과연 이것이 롤린이 추구하는 목적보다 더 고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오페라단의 제안건과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계획에 관해 어머니와 상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와 오페라단의 제의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레이첼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대중적 성악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기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레이첼은 어머니와 대화가 길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는 오페라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요. 윈슬로우 부인은 비록 몸집은 컸지만 우아하고 사교적인 여자로 사회적 명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레이첼보다 2살 어린 동생인 루이스 역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올 여름에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레이첼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그녀는 자신도 버지니아처럼 이제 자신의 새로운 행동 규칙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마찰을 겪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윈슬로우 부인은 레이첼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다. 어머니, 2주 전에 제가 한 서약 아시죠? 맥스웰 목사의 서약 말이냐? 아니, 제 서약이요. 어머니, 그 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알 것 같다. 물론 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게 오페라단 제안에 관해 내린 너의 결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매우 큰 관계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지혜를 구하는 동안 그분이라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돈벌이에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잘못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레이첼,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게냐?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실 일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직업적인 성악가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어머니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단순히 저의 진로를 결정한 것뿐이에요. 오페라단의 제안을 생각하는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달리 행동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다행히 윈슬로우 부인은 아직 평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윈슬로우 부인은 자신의 딸이 갈등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윈슬로우 부인의 관심은 오직 레이첼이 재능을 살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었다. 윈슬로우 부인은 현재 제1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종교적 열정들이 수그러들면 레이첼 역시 자신의 뜻에 따라 대중 성악가로서의 삶을 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레이첼이 그 뒤에 한 말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을 할 거냐고요? 찬양 사역자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단순히 노래 자체를 위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또는 사교계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목적의 목소리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에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길 생각이에요. 제 자신이 오페라단의 일원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일은 만족스럽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윈슬로우 부인은 레이첼의 힘차고 진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윈슬로우 부인은 더는 자신의 분노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야, 레이첼. 너 정신이 나갔구나. 무엇을 하겠다고? 레이첼은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쏟아부어가며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재능을 가진 제가 오직 그 재능에 값을 매기고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요? 어머니는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항상 금전적, 사회적 성공의 잣대로만 생각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2주 전에 예수님과 서약한 이후 저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돈을 버실 목적으로 오페라단에 입단하셔서 성악가의 삶을 사실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윈슬로우 부인은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평정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아직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당분간 교회에서 노래할 생각이에요. 여름 전까지는 계속 노래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렉탱글에서 열리는 110자회 집회에서 찬양을 부를 예정이고요. 뭐라고? 레이첼 윈슬로우,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알기나 하니? 레이첼은 어머니의 고함에 움찔했다. 그래서 잠시 조용히 있었지만 이윽고 다시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가려고 해요. 그레이시 부부가 그곳에서 지난 수주 전부터 전도 집회를 열고 있어요. 오늘 아침 그들로부터 집회를 위해 찬양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렉탱글은 교회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자로 섬기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레이첼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못 이겨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무언가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레이몬드 시에 있는 고통받고 죄로 물든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의 삶을 살고 따라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안위와 기쁨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나요? 항상 이기적인 사회의 생리에 따라 쾌락과 육신의 기쁨의 좁은 쳇바퀴를 맴돌며 희생의 고통은 점처럼 맛보지 않은 채 살아온 게 사실 아닌가요? 레이첼, 너 지금 이 어미에게 설교하는 거냐? 마침내 레이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의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능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레이첼은 어머니로부터
더는 공감이나 올바른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2주 전 남루한 차림에 빛바랜 모자를 손에 쥔 이상한 사람이 제1교회에 출연한 이후 더 많은 교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런 다음 버지니아에게 편지를 썼다.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낸 그녀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버지니아와 함께 저녁에 렉탱글로 가서 전도자인 그레이시 부부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가 간다면 그녀의 삼촌인 웨스트 박사도 함께 갈 거예요. 이미 버지니아에게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을 요청하라고 일렀어요. 웨스트 박사는 그레이시 부부의 친구로 지난 겨울에도 그들의 집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대요. 윈슬로우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레이첼은 어머니의 무언의 냉대를 느낄 수 있었다. 저녁 7시경 웨스트 박사와 버지니아가 나타났다. 셋은 함께 110자의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출발했다. 렉탱글은 레이몬드 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 그 주변에 철도 공장과 포장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더럽고 비참한 빈민가가 위치해 있었다. 렉탱글은 황량한 들판으로 주로 여름에 서커스단이나 유랑극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곳이었다. 이 들판 주위로 술집, 도박장, 그리고 값싼 여인숙들이 즐비했다. 레이몬드 제1교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렉탱글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든 끔찍한 곳이라고 여겨 감히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몇몇 교회에서는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 이곳을 정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레이몬드 제1교회는 수년 동안 렉탱글 지역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렉탱글의 중심부에 용감한 순회 전도자인 그레이시 부부가 들어와서 대형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봄이었기 때문에 저녁 집회는 쾌적한 날씨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레이시 부부는 많은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그 결과 기대 이상의 많은 격려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영감 있는 찬양자들이 필요했다. 더구나 오르간으로 봉사하던 사람마저 병이 나는 바람에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찬양 자원자들은 극소수였으며 그나마 목소리도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 7시가 약간 지난 시간에 그레이 부인이 촛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존, 오늘 저녁에는 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네요. 나도 걱정하던 참이요. 그레이 씨는 체구는 작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쾌활한 목소리의 소유자로 고귀한 가문의 기사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중 한 사람이 천막 안에서 의자를 배열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파우즈 감독관은 8시를 넘겨서야 철도 공장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렉탱글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근처의 대형 천막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왔다. 레이첼 윈슬로우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씨름한 파워즈 감독관의 마음속으로 강하게 파고들어왔다. 사실 그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기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동안 철도인으로서 바쁘게 살아왔던 삶이 정작 믿음의 희생 앞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삶이었다는 자책이 들었다. 회사의 비리와 부정에 관해 자신이 어떻게 할지 아직 뭐라고 확실히 답할 수 없었다. 파워즈 감독관은 속으로 생각했다. 레이첼이 어떻게 이런 곳에 왔지? 주위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찬양을 듣는 모습이 보였다. 술집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싸움을 멈추고 신기한 듯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다. 천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저녁 레이첼의 찬양 소리는 제1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놀랍도록 힘있는 소리였다. 그녀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뭐지? 파워즈 감독관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위의 불결한 환경 때문에 더 순수하게 들리는 레이첼의 찬양 소리가 술집과 여인숙 사이로 울려 펴지자 렉탱글 지역이 추잡하고 난폭한 삶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으로 승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한 술 취한 사람이 파워즈 감독관 옆을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그 사람은 마치 파워즈 감독관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 저 천막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바로 저게 진짜 음악이지. 안 그래? 파워즈 감독관은 천막을 향해 걸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1분 정도 망설이던 그는 모퉁이 쪽으로 다시 돌아가 집에 가기 위해 차를 탔다. 하지만 레이첼의 목소리가 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 자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에 관한 해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합니다.